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경제부총리님, 중기부 장관님, 공정위원장님, 금위원장, 특허청장님, 관세청장님께 질의하니까요. 나머지 국무위원분들께서는 또 편하게 자료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먼저 질의할게요. 네. 지난주 또 이번 주 수고하시는데 아무튼 이번 예산 예. 논리도 잘 세우시고 설득도 잘해서 그만큼 수고한 것만큼 효과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근래 이제 물가지수 하락이 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또 판단해 본 사실이 있나요? 예, 의원님 그 디플레이션 우려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컨대는요.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경계를 하지만은 지금이 디플레 상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디플레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물가 수준이 장기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갖다가 정의한다면 지금은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 농산물이라든가 석유류가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거꾸로 작년 대비 이례적으로 높았고요. 그 요인에 의한 것이 굉장히 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경기 침체라든가 자산 버블 붕괴하고 같이 오게 되는데 통상 저희한테는 그런 가능성이 적어서 저희가 디플레를 뭐 경계는 하지만 지금이 디플레 상황 뭐 임박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의 개괄적으로 다 이야기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올 9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7% 하락했고 7월, 8월 0.3, 0.6%에서 석 달째 하락한 것은 맞죠? 예, 8월 달에는 뭐 0.0이었습니다. 예. 네, 다만 이야기하신 대로 이 디플레이션, 특히 일본의 경우 보면 이런 하락세가 3 내지 7년간 지속돼야 되지 않냐라는 면에서 지금의 이 하락세만 갖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야기해 보세요. 소비자 물가가 물론 9월 달에 마이너스 0.4% 하락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9월하고 농수산물하고 석유류의 가격에 큰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요. 그러나 다시 10월 달에 0.0%로 다시 보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가 10월 달에 0.8%였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1.8 내지 2.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근원 물가라든가 소비자 물가 동향을 판단해 보면 저희가 디플레에 빠졌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급자 측의 문제라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하기도 해서 그렇게 방금 설명한 것 등의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고교 무상 교육을 시행해서 물가 상승률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설명해 보실래요? 예, 그 가계비 부담에 있어서 이 아까 말했던 그 고교 무상 교육에 따른 학비 부담 경감이라든가 건무료 보장 강화에 따른 건보 적용 확대에 따른 건무료 부담 경감처럼 물가를 구성하는 생활비 이런 쪽의 경감도 저희는 물가 하락에 기여했다고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또 이야기하신 대로 실업률 급상승이나 자산 가격 급락 이런 것들이 없어서 디플레이션은 아닌데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해서 이번에 재정 정책을 쓰는 것 같이 수요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불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활성화하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정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차례 이야기를 해서 다시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아무튼 이번 예산이라는 것이
반짝 경기를 부양한다든지 또 총선을 위한 것보다는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계 기구라든지 석학자라든지 모두 이야기하는 이론적 근거를 가진 이런 재정 정책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좀 더 한 번 더 이 확장적 재정 정책이 현재 국면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첨가하실 내용이 예. 있습니까? 예, 의원님 뭐 우리 올해 경제 좀 어려운 상황이고 국제 글로벌 경제 전체가 올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일부 회복이 된다 하지만은 내년 경제 상황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민간에서 그렇게 투자라든가 수출이 견인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은 재정이 그런 역할을 좀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확대 재정 정책을 저희가 선택해서 국회에 제출했고요. 저는 이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그런 작업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벤처라든가 또는 4차 산업혁명 대비라든가 미래성장 동력 찾기 노력이라든가 이와 같이 미래 세대를 위한 또는 우리 경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또는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혁신 뒷받침 재원도 이번 예산에 충실하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확대 재정을 선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해외 언론을 예를 들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파이낸셜 타임즈인가요? 거기에서도 우리나라의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영이 신속하고 오버런 조치다라고 이런 긍정적 평가를 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잘 논리도 세우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11월 말까지 예. 잘 부총리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할게요. 네. 예. 현재 소비 환경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상거래 거래액이 111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O2O 시장 규모가 2018년 594조에 달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1000조. 그 O2O 시장은 잘 아시죠? 예, 온라인 투 오프라인으로 실제로는 인터넷이나 뭐 온라인 쇼핑을 한 게 실제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걸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라 그러면 오픈마켓과 O2O 방금 말씀하신 O2O 플랫폼 시장이 있는데 이런 시장이 확장됐을 때 시장 지배력이 남용이 된다든지 또는 사업자 간의 가불관계, 소비자 보호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2018년 공정위에서 네. 이것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정위에서 온라인 사업자들 중에서 소매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온라인 유통업자들 사이에서 훨씬 더 많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는 걸로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수치를 이야기 들으면 이게 이제 가불관계 또는 실제로 그걸 판매하는 분들에게 많은 비용 부담과 어려움을 주는 게 판매 촉진 비용 분담을 네네. 요구받은 비율이 일반 오프라인의 아울렛이나 백화점이 9.8% 4.3%라면 여기는 한 24.3%다. 그리고 대금 지연도 18.1%로 역시 아울렛이나 백화점의 3.3% 0.5%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봤더니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독점적인 거래의 상태에 있어서의 지위 남용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검토만 하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기에서 불법적인 일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조사 들어갈 겁니다. 하면서 네네. 그 아마 제가 듣기로는 공정위 내에서 감시팀도 이렇게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ICT가 전담 팀을 만들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전담 팀이 하나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배달 분야
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 역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높은 광고비, 수수료 부담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네.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그 분야에 대해서도 잘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면 판매자도 문제지만 소비자가 또한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제품 서비스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차고 배송, 환불 등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에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오류로 배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검토를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통신 판매 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입법 발의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현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태 점검하고 대비를 하시고 또 한편은 제도 개선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은 통신 판매 중개업자는 실제로 판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내용을 갖다가 소비자들에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소비자들에게 고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질의 드리는 거는 특허청장께 질의 드리는데 금융위원장은 쭉 들으시고 나중에 금융위원장으로서 좀 더 하실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첨언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혁신 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또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많은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려 하면 자금,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보 대출을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그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담보를 필요로 하는데 그 담보의 다양화를 위해서 IP 담보 대출을 좀 활성화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지금 특허청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 은행권에서 IP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나중에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지난 수년 동안 IP 담보 대출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은행 요구가 있어서 회수 지원 기구를 정부가 만들어서 일정 부분의 리스크를 분담하자라고 하는 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 중에 법을 고치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지원 기구가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죠. 이런 그렇습니다. 계획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기구 보니까 이제 시행령도 돼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예. 기존에 있던 결국은 이 IP에 대해서 담보 대출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어떤 가치가 있냐. 그렇습니다. 이게 회수를 가능하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존의 IP 가치 평가 기관이 한 8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부 18개 있습니다. 18개 있나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좀 더 활성화 일단은 예.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좀 더 편의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 존재하는 IP 가치 평가 기관들을 민간 기관 중심으로 더 늘리기도 하고 또 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많이 전파를 하겠습니다. 은행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은행의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도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허청이 가지고 있는 그 IP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예. 국채은행인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말고 예. 시중은행에서도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몇 개 은행에서 예. 몇 개 민간 시중은행에서 이 IP 금융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채은행 말고 민간은행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방금 말씀하신 기구 포함해서 특허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어떻습니까? 이걸 쭉 들어보시니까 이미 정부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담보의 다양화 그로 인한 금융의 활성화 많이 이야기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선 아까 지금 특허청장도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은 이제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평가 말고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뭐가 있냐면은 그 규제 샌드박스를 온 부분들이 AI를 이용해서
AR님에서 평가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정책금융관이 선도를 했는데 선도한 부분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중은행에 왔던 부분이 잘 적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담보를 받아놨는데 회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이제 조금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이제 캠코에 그 동산담보 회수 기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것이 은행에서 회수가 안 됐을 때 그거를 캠코에 넘겨주면 캠코가 그걸 가지고 경매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대신 사준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동산담보에 따라서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허청의 전문성을 좀 더 잘 같이 활용해서 같이 기관끼리 협의해가지고 이걸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청장께 질의할게요. 일단 오전 또 오후에도 나왔습니다만 세수 추계 방식에 대한 관세청장이 특별히 더 할 이야기가 됐으면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까? 예, 뭐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그때 따로 기본적인 세수 추계에 따른 게 아니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해서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불법적인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좀 무리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 이걸 한다, 교통 단속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게 불법적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교통소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부분에 가가지고 다 이제 단속을 해내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좀 부적절한 부분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고요. 내용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영어를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해서 까닭 없는 오해가 있지 않게 관세청장도 유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방첩 기관으로 지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보니까 국내 마약 반입량이 크게 증가를 해서 관세청에서 적발 내용이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2009년과 10년 전과 비교하면 건수 기준으로 340%, 중량 기준으로는 909%, 금액 기준으로는 1311%가 증가했는데 관세청이 뭐 특별하게 이 단속 강화라든지 또 이와 같이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꾸준히 저희들이 단속해오고 있는 일인데요. 요즘 그러니까 AI라든가 좀 분석 기법이 좀 늘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마약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 공급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첩 기관으로 신규 지정이 됐는데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북한산 석탄 반입 등 물품 반입 문제 역시 발생하고 해서 관세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게 관세청에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제 말씀은 전담 인력이라든지 조직 등의 준비가 다 갖춰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수행을 위한 담당 부서를 조정하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은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지금까지 방첩 기관 그러면 국정원, 경찰, 해경, 군사안보 기무사죠. 군사안보 지원사령부 이런 데였는데 특별히 관세청이 방첩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제가 아까 통계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약 사범 등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기존에 기왕에 지정돼서 좀 잘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 유념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기부 장관께는 제가 자영업자 개념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원하시면 다음 종합 질의 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도 제 뒤에 말씀이 잘 안 들렸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중심골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네, 경제부총리님. 네. 이 관세청 예산안 이래 보니까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세수 추계식 추계치, 세법 개정 효과, 거기에다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라는 부문이 있었어요. 그러다 2017, 18년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3번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이게 왜 없어졌나요? 예, 의원님 뭐 예산 편성하면서 그거는 저는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당연히 들어가는 요인들입니다. 지하 경제 양성화라고 뭐 이게 편말을 내걸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과세 형평 차원에서도 탈루 소득이나 지하 경제를 양성하려는 노력은 저는 세정 당국의 당연한 책무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정부 때 지하 경제 양성화에 대해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이렇게 자료에도 많이 썼고요. 지금 저희가 쓰진 않지만 저희도 지하 경제를 가능한 한 양성화해서 공평 과세를 하려는 거는 저는 뭐 그건 세정 당국의 당연한 뭐 기본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표현됐든 안 했든 정부에서 당연히 할 일이고 예. 그렇죠? 네. 자, 관세청장님. 여기에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 정부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했다. 조금 전에 우리 전해철 의원님 얘기에 답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 그런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로 1조 2천억이 거기 배정돼 있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무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부총리님 이게 올바른 답변입니까? 예, 제가 오전에도 또 똑같은 사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저 관세청장 답변이 올바른 얘기. 그러니까 아까 저는 뭐 거기까지 확인할 길은 없는데요. 아마 지하경제 양성화하면서 세원을 일단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면 뭐 관세 단속을 옛날 같으면은 10번 할 거를 한 12~13번 한다든가 밀수에 대한 그 강화 인력을 뭐 10명 투입할 걸 12명 투입했다든가 하면서 뭐 약간의 민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있겠지만 저는 그게 무슨 이게 소송과 이렇게 연결되고 뭐 거기까지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김영문 관세청장님. 네. 지금 관세청 재판 중인 게 몇 건이에요? 현재 제가 정확하게 뭔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진행 중인 재판 중인 사건이 지금 10건인데 이것보다는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 10건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부적절한 과거에 우리가 부과한 관세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무리한 거였다라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셨죠. 그렇게 과연 그럴까요? 관세청장이 관세를 총괄하는 관세청장이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것을 회의록을 갖다가 상대방이 제출을 하면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칠까요? 예? 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게 불법적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던 지금 부적절한 거고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렇지만 그 법리로 따질 거고요. 근데 그 재판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부당한 거하고 불법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관세청장님, 내년 총선 출마합니까? 출마할 계획이 있어요? 자, 그건 지금 현재 관세청장으로서 답변 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고요. 아까 할당이라는 걸 잘못한 거 틀림없잖아요. 할당한 게 아니잖아요. 기재부 세제실에서 할당한 겁니까 이게? 기재부에서 세수를 추계하면서 이번에 이게 할당에 협의해서 얼마를 거둘 수 있겠느냐, 얼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해서 넣은 거지. 이게 할당입니까? 네, 그래서 관세청에서 판단한 거지. 같이 최종은 관세청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지하 경제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는 우리가 걷어내야 된다 하는 것을 관세청에서 판단한 걸 할당이라 그래놓고 할당 가지고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좀 부적절한 답변이다. 점은 뭐예요? 점은? 예? 또 아까 답변 과정에서 과거에는 잘못 있고 비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깨끗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관세청 비현황을 보니까 2013년에 21건, 2014년에 13건, 15년 19건, 16년 31건, 17년 36건, 18년 43건,
19년도 현재 24건. 이렇게 자꾸 직원들의 비위가 늘어나는데 뭐가 지금 깨끗해요? 말을 그렇게 이전 정부하고 비교해서 과거에는 잘못이 있고 비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깨끗하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증거 가지고 얘기해요? 그렇게 이전 정부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전 정부는 잘못됐고 현 정부는 잘하고 있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비위를 이걸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관세 추징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관세 추징 사건이 10년도, 11년도, 12년도까지는 한 200건 대였습니다. 그러다가 13년도에는 406건, 그다음에 14년도 509건, 15년도부터 다시 한 300건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18년도 와가지고 제가 190건으로 추징을 확 낮췄습니다. 그리고 19년도 가면 더 좀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추징보다는 성실신고 성실신고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과거에는 잘못이 있고 비리 있고 지금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료 가지고. 제가 깨끗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납세의 방향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회의록 볼까요? 살펴볼까요? 자, 우리 저기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네.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21일인가요? 시정연설하실 때 22일이죠. 예. 저렇게 얘기하셨어요.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은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다.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다. OECD 국가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일반 정부 부채 D2가 GDP 대비 40.1%, 2017년 결산. 2017년도 보니까 미국 106%, 일본 222.5%, 프랑스 123.3%.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들도 꽤 많이 있고요. 자, 계산 방식 한번 볼까요? OECD 토탈이라는 게 뭐예요? OECD 국가 부채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OECD 국가의 GDP로 나눈 거예요. OECD 전체를 한 나라로 보는 겁니다. 이게 110.5%예요. OECD 에버리지라고 있어요. OECD 평균입니다. 이게 평균. OECD 각 국가 부채 비율을 합한 걸 OECD 국가 수로 나눈 거예요. 82.3%는. OECD 전체 한 덩어리로 봐가지고는 이거는 OECD와 다른 나라하고 다른 국제기구와 비교할 때는 이 방식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국제기구 안에 한 국제기구 안에 국가 간 비교할 때는 OECD 에버리지 방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 의원님 근데 저희도 저걸 갖다 OECD 원본을 갖다 놓고 봤는데요. OECD가 두 가지 통계를 다 냅니다. 다 내죠.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제가 또 앞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의를 할게요. 앞으로. 예. 부총리께서는 OECD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비교해서 같은 기준을 썼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죠? 네. 그래서 저는 OECD에서는 토탈만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OECD 스태티스틱스 이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거기에 OECD가 발간하는 한눈에 보는 정부라는 게 있어요. 가보면 at a glance. 여기에 OECD 에버리지를 발표를 합니다. 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예, 의원님 지금 OECD에서 아마 저 줄을 아마 안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OECD에서는 공식적으로 두 개의 통계를 내지만은 국별 통계라는 거는 GDP가 엄청난 국가하고 아주 작은 통계도 그걸 단순히 더해서 나누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토탈이라는 거는 그 국가 GDP의 가중치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가중치 통계를 쓰되 제가 또 설명할게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총리께서는 이제 재정 여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을 숨긴 건지 한번 좀 볼게요. 대통령께 잘못 보고를 드려서
OECD 평균, 대통령께서는 OECD 평균이라는 얘기를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OECD 토탈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복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 다음 보세요. OECD 에버리지라는 거, OECD 에버리지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지금 부총리께서 하실라던 거. 예. 이 OECD 에버리지는 한 국가가 이렇게 OECD 국가와 이렇게 평균을 비교할 때 쓰일 수 있다고 설명에 나와 있어요. 예. 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 룩셈부르크도 평균으로 따지면 동일하게 기여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같은 부채가 큰 나라 또는 GDP가 큰 나라가 전체 평균치의 과다하게 평균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가 간 비교를 할 때는 에버리지 평균을 사용하라 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 PPT 보시죠. 그래서 이제 에버리지 방식대로 하면 이걸 82.3%는 82.3% 이게 나와 있어요. 또 IMF 걸 보면요. IMF는 OECD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67.7%. 물론 아까는 17년도고 이건 18년도 거예요. 18년도 기준. 이건 IMF에서 발간한 거예요. 물론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금융 파생 상품을 포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OECD 방식과 좀 다른 측면도 있긴 한데 왜 IMF 부채 비율은 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요, IMF도 같이 저희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또 국가부채, GDP 대비 국가부채는 아까 의원님께서 표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OECD 통계를 대개 IMF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의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OECD 통계 중에 에버리지하고 토탈이라고 했지만 토탈이라는 것 자체가 그 국가의 GDP의 가중치를 부여한 에버리지입니다. 어쨌든 토탈로 할 때는 예. 큰 나라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큰 나라.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작은 나라들은 그 큰 영향을 못 미쳐요. 거기서. GDP나 또는 부채 비율도 큰 나라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 간 비교할 땐 에버리지로 해줘야지 돼요. 대신 그렇게 그냥 단순히 국가로 수로 그냥 나누시면요, 진짜 아주 미약한 그러나 그런 작은 나라도 한 나라로 해가지고 통계가 왜곡된다라는 표현이 OECD에 있습니다. 그래도 OECD 평균이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는 에버리지로 해줘야지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의원님 아까 OECD 토탈이 저 에버리지가 아닌 토탈이 아니고요. 한 국가, 한 완 엔티티로 봐가지고 에버리지를 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게 가중치를 비교한 평균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게 에버리지로 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나라하고 비교할 때는 그런 평균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미국, 일본 같은 데가 몇 퍼센트에 222% 아니에요, 일본이. 그런 나라에 의해서 막 좌우되고 그러는데 자, 좀 더 봅시다. 어쨌든 인구 고령화 시점 기준 채무 비율 우리가 높은 게 낮은 게 아니죠. 알고 계시죠? 자료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알고 계시죠? 고령사회 진입 당시 각국 채무 비율 봐도 우리가 낮은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건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저희하고 비슷하고요. 영국, 일본은 뭐 스틸 미국은 비교해도 높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고령화 시점 기준으로 보면 또 증가 속도는 어떻습니까? 증가 속도는 우리 전국 전체 4위죠. 앞에 있는 리트비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나라들이죠. 이 나라 빼면 우리가 1번이죠. 1번.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거는 뭐 이렇게 통계 낼 우리 기준에 따라서. 전문가들은요, 대통령 말씀하신 것과 달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증가 속도가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급격히 이렇게 적자로 커진 적자를 보이고 있는 점, 관리재정수지 그래도 심리적 한계선인 3%를 떨어뜨리고 3.6% 지난해 2배나 가까이 커졌어요. 알고 계시죠? 이런 거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경제도 지금 뭐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대통령께서도 뭐 펀더멘털이 괜찮다. 또는 뭐 일자리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참모들이 보고를 하고 이래야지. 대통령께서 이런 OECD가 토탈하고 에버리지가 있는지 또 IMF에서도 이런 자료를 내는지를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너무 현상을 안이하게 보다가 이렇게 20년 좀 실체 잃어버린 20년에 빠졌는데, 우리나라도 너무 이렇게 현상을 안이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보고 또 보고도 제대로 하고 이에 대해서 좀 대책도 강구를 하고, 경제도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하게 이런 친시장 정책을 돌릴 거 있으면 돌리고, 노동개혁하고 규제 완화하고 민간 경쟁력도 키우고 이런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님 의견. 예, 의원님께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 주신 말씀은 뭐 저도 재정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같은 의견입니다.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다든가 하는 가능성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다만 아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OECD 통계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110% 통계 하나만 본 게 아니고요. 에버리지, 토탈, 뭐 주소까지도 다 보고 저희 자료에는 다 그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자체가 국가 비교할 때 가중치가 돼 있는 110%를 쓰는 걸로 되게 국제기구에서도 인용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비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아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저희도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서 내년 예산을 짜면서 확장 재정을 하되 그래도 중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수준을 감안하면서 재정 규모 증가율을 좀 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관습장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리면서 혹시 제가 추진 건수로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관세청장 예. 그만하세요. 아니요, 제 말 정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제가 오늘도 몇 번이나 듣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게 훨씬 낫겠어요. 또 정정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추진 건수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됐어요. 건수라고 그만해요. 말씀드립니다. 요즘 여당에서도 좀 말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헛소리 해놓고 또 헛소리로 덮으려고 하니까 자꾸 또 헛소리하고.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의원입니다. 부총리님, 저 기사 한번 보시죠. 성북구 내모녀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힘들다, 하나님 곁으로 간다, 딸이 세대 주고 2년 넘게 월세로 살았다고 합니다. 주변 이웃의 얘기에 따르면 집에서 자영업을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사업을 실패를 하고 월세는 밀리고 보증금까지 까먹고 피폐해진 자영업자가 급기야 빚에 시달려 자결을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거대한 513조 예산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이 슈퍼 예산의 따뜻한 온기가 곁불이라도 좀 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뭐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사안이 있어서 안타깝다라고만 하세요. 뭐 안타깝고 굉장히 저도 이 슈퍼 예산이 이 자영업자들,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에게 왜 곁불이 안 찢어지는 겁니까? 넘겨보세요. 탈북자 모녀가 죽었습니다. 40대 탈북자와 6살 아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쌀 한 톨 없이 고춧가루만 덜렁 있었다고 합니다. 월세 9만 원을 못 내고 이들이 받은 것은 양육수당 10만 원이 수입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입니까?
대한민국 슈퍼 예산 513조 부끄럽지 않습니까? 복지 예산 880조, 일자리 예산 25조를 쏟아부으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왜 없습니까? 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야 되는 대한민국입니까? 왜 냉장고에 고춧가루밖에 없는 나라를 만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자영업자와 탈북자, 서민들이 폐업하고 자살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잘 되고 있다고요? 대통령께서 소득이 개선되고 있다고요? 맞춤형 일자리가 확대되고 국가 경쟁력이 13이라고요? 허망한 미사오일 뿐입니다. 통계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체감되고 이 민심은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예, 의원님 지금 사례 든 저런 우리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 그리고 복지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 안 된 측면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정부가 하는 포용 성장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그 지난 한 몇 년 전에 송파 모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저런 사례가 없도록 복지 전달망 체계도 강화하고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또 이런 사례가 난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정부로서 굉장히 송구하고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마 그만큼 저는 오히려 재정이 저 같은 역할을 빈틈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부총리, 예. 재정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집행되고 네. 이들에게 어떻게 따뜻한 온기가 쬐어줄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해 보세요.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나라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는지 그 민심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하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73.3% 답변했습니다. 오불 사회라고 합니다. 불안, 불확실성, 불공정, 불만, 불행. 특히 이 대한민국의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허리 40대가 하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76.5%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습니다. 중산층이 불안한 나라, 미들클래스가 불안하고 불행한 나라, 하위 계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21%입니다. 상용기 비중이 최고치고 국가 경쟁이 13이다 하고 자랑할 문제입니까? 이게 민심입니다. 국민들이 느낀 체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례가 과거의 성장 일변 사례가 아니고요. 사례가 아니고 여론조사입니다. 예, 뭐 지금 여론조사에서 하여튼 나타난 국민들 여론조사 부정하시겠어요? 의견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하층으로 내려갈 수 있다. 73%가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저런 문제들이 같이 해소가 되면서 가야 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이 정권 보고요.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말씀 다 가려서 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력해도 상층으로 이뤄갈 가능성이 없다. 59.7%. 나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75%가 답변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성공의 사다리가 끊어진 나라입니까? 성공의 사다리가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하면 내가 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코리안 드림이 없어진 희망과 꿈이 없는 나라로 변질됐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통계가 아닙니다. 민심입니다. 경제정책은 민심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보다 경제 운영이 악화됐다. 57.8%입니다. 개선됐다. 18.6%입니다. 살림살이 변화가 나아진 게 없다. 25.9%. 대체로 나아지지 않았다. 52.2%의 국민들이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 변화도 없었다. 나아진 게 없다는 국민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수입 변화 없다. 줄어든다.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미사오구와 통계를 들이대도 우리 국민들의 체감은 지금 힘들다. 문정부 출범 이후에 나아진 게 없다. 살림살이가 변하지 않았다. 평균 수입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넘겨보세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C학점 이하가 71%입니다. F학점이 29.4%, D학점이 17%, C학점이 24%, A학점은 8%의 국민들이 A학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총리님,
아무리 부총리께서 경제정책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학점을 C 학점으로 주고 있습니다. F 학점이 30%에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F 학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심입니다. 예,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제가 보기에 경제 정책의 방향하고 지금 경제 성과하고는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방향이 좋은데 성과가 안 좋습니까? 무슨 그런 궤변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민심은 총리, 부총리, 민심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예, 의원님. 이게 무슨 뭐 경제학자가 만든 겁니까? 야당이 얘기하는 통계입니까? 국민들이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답변하세요. 예,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민 설문조사를 가지고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경제 정책의 뭐 성장률이 아무래도 2%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경제 정책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저는 뭐 만족스럽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러나 5년간 또는 10년간 가려고 하는 정책의 방향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의원님께 보여주신 저 설문조사가 지금과 같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하려면 저분들과의 그 소득 격차라든가 양극화를 해소해 가면서 가는 것이 정책 방향으로서는 더 설득력이 이 있지 방송을 않습니까?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C 학점 이하다, F 학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총리는 잘하고 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니요, 문정부 출범 때보다 경제 운영이 악화되고 있다가 60%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 왜 그렇게 느낄까요? 의원님, 그 느낌에 대해서, 그 체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무슨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통계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넘겨보세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다.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1분위 소득이 작년부터 0.8% 마이너스 7% 가다가 올해 2분기에 플러스 0.045%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인 줄 압니까? 550원이라고 합니다. 550원 증가시켜놓고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공감 능력과 감수성이 없는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아직까지 1분위 소득이 답보 상태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겨우 조금 나아지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550원 증가되었다고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됐다.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총리, 창피하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은 15.3%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예, 의원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체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의원님, 저기서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까지 계속 떨어졌던 1분위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고 있다는 마침 그 3분기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국민 여러분, 이제 겨우 0.04%, 겨우 550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공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환되고 있습니다. 포용의 힘이 곳곳을 참 과장을 해도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넘겨보세요. 소득 양극화는 이게 뭡니까? 소득 5분위 배율이 5.3배. 보십시오. 2014년, 16년, 18년, 19년 그렇게 재정을 때려 붓는데도 양극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상층으로 갈 희망이 없는, 희망의 사다리가 없는 국가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또. 예, 의원님. 뭐 또 그러기 때문에 재정을 더 부여야 돼요?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5분위 저 소득 양극화가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표에 나타난 것처럼 다소 악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양극화의 격차가 조금 높아진 건 맞는데요. 대신 저 소득 양극화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 저걸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일자리를 통해서 하는 게 한 방안이 있고 필요하다면은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도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노력을 저는
정부나 민간이 같이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정부 그렇게 잘하시는데 어떻게 이 정부에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죠? 잘하고 계신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에 있는 데다가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 정부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엄중하게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엄중하게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신규 벤처 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 4천억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설 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파산 법인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법원 행정처에서 나오는 거 거짓말은 아니겠죠. 파산은 이렇게 하는데 벤처 투자에 4조를 투자하고 있고 신설 법인 수도 10만 개 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산되는 기업은 괜찮고 한쪽에서는 막 파산하는데 한쪽에서는 신설 기업 만들면 됩니까? 아니요, 의원님. 지금 저기 시정연설하는 내용이 지금 틀리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 팩트를 말씀해 보세요. 아니요, 지금 저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지금 보세요. 신규 벤처 투자 사상 최고입니다. 신설 법인 수 이제 역대 최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건 보고 말하고 싶은 건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쪽의 그늘에 대해서는 왜 안 돌보십니까? 이 그늘에 대해서는 왜 안 돌보시냐고요?